그러니까 정부와 지금 한국은행이 전혀 지금 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조차도 전부 다 각 부서가 전부 다 따로 놀고 있다 지금. 그러니 국민이 어디를 따라가며 어디를 누구를 믿고 의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내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않고 이 외국 자본이 다 유출이 된다? 이거는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은 밤새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무섭고 어두웠고 굉장히 침울했던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1979년 이후에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물론 6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해제를 하긴 했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시장 불안전성 굉장히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엄령으로 보는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79년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직후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령 선포가 됐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없던 계엄령이 45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때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어야 했고요. 특히 우리 PD님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인근에 사는데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막 그 헬기 소리, 헬리콥터 소리가 막 시끄럽게 밤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울리는 소리, 이게 과연 2024년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젯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3일 밤에 10시 25분경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언론들이 이제 굉장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세계 언론을 살펴보면 특히 이번에 이제 그 계엄령 선포는 미국에조차도 알리지 않고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선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마스, 이런 중동 전쟁이 심각한 가운데 이란도 이스라엘에 이제 공격을 할 때는 미국에 이제 사전 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우려 표명한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백악관 계엄령 사전 통보 받지 못했다. 중대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중인 러시아도, 아니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을 각 세계 언론을 타고 각국으로 퍼져나갔었습니다. 환율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던 이 시점에 어제까지만 해도 1,400원대였는데 그 계엄령 선포 직후에 1,439원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환율뿐만이 아니라 코인이면 코인, 선물 옵션이면 옵션, 이런 여러 가지 시장, 특히 오늘 주식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 계엄령 선포 직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코인 같은 경우 환율은 아까 1,400원에서 1,439원까지 폭등을 했다가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코인을 설명하면은 코인이 무슨 자본시장이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인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어디까지나 이제 자본시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랑 같이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코인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계엄령 선포 직후에 비트코인은 33.4%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56.7%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38.2%.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만 급락을 했다라는 거. 자, 글로벌 코인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거. 그만큼 우리나라의 불안전성을 반증을 했다, 증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선물 옵션도 계엄령 선포 이후에 5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5% 넘게 급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는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한 코인과 주식과 선물 옵션 여러 가지 달러도 이제 계엄령 선포 해제 후에 안정세를 찾아갔지만 아직은 코스피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여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은 뭐의 선행지표입니까? 경기의 선행지표입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늘 1.8%에서 2% 사이에 굉장히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연속금리 2회를 단행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3%로 낮춰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지금 내수가 굉장히 불안전하고 수출 기업들이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그 내수 활성화를 진작을 시켜가지고 빨리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 경제성장률을 안정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로 반대에도 무릅쓰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내려서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 뭐 주식이건 내수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돈을 쓰고 누가 어떤 물건을 살 것이며 누가 어떤 투자와 설비 투자와 이런 부분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던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전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텍사스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만 기업인 TSMC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보조금 확정이 됐는데 아직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조금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그런 의지를 꺾이는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금 한국은행이 전혀 지금 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조차도 전부 다 각 부서가 전부 다 따로 놀고 있다 지금. 그러니 국민이 어디를 따라가며 어디를 누구를 믿고 의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64%대 12% TSMC 독주체제로 삼성 파운드리 투톱 전략이 먹힐까라고 했는데 TSMC는 보조금 확정이 됐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보조금 확정이 못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2.0 시대에 다가오면서 자국 기업들 보호주의 때문에 전부 다 이 보조금을 안 줄 확률도, 물론 보조금을 주긴 하겠지만 이걸 뒤집을 확률도 있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들도 있고요. 미국에서 또 그렇게 발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로 돈을 벌어와서 내수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출이 꺾이니까 내수도 꺾이고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내수를 살리려니까 계엄령 선포하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을 전부 다 도망가고 환율을 폭등하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밤새 이게. 자, 그래서 또 금융당국에서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유동성을 무제한 풀겠다.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을 무제한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유동성을 언제 풀었습니까? 코로나 때 풀었습니다. 코로나 때 풀어가지고 유동성을 확대시켜가지고 모든 자산시장을 버블을 만들어 놓고 인플레이션을 폭등시켜 놓고 물가를 폭등시켜 놓고 지금 금융시장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풀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비상계엄 해제에 따른 주식시장 포함 모든 금융 외환시장 정상 운영 계획 필요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맨날 이쪽에서 사고 터지고 이쪽에서는 맞고 이쪽에서 사고 터지고 이쪽에선 맞고 이러면은 시장의 국민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혼란이 계속된다면 믿고 따라갈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내수 시장이 불안정하고 우리나라 정치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원래는 우리나라 주식이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북한 리스크가 아닌
이 내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않고 이 외국 자본이 다 유출이 된다? 이거는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모아서 뭉쳐서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시국에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는 계속 20년, 30년 후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굉장히 반대에 무릅쓰고 부동산 시장 가격을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 지금도 많이 비싸지만 여기서 상승하면 더 큰 고통.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1900조가 넘어섰는데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위험성. 이런 여러 의견들을 다 무시를 하고, 무시한 건 아니죠. 다 배제하고 어쩔 수 없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단행으로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조금 정책적으로 아니면은 시장 금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계엄령 선포가 물론 6시간 만에 이제 그 해제가 되긴 했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탄핵 열차가 굉장히 시끄럽게 갈 겁니다. 물론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민생법안 이런 거 야당, 여당 뭐 민생법안 이런 거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선 이거를 처리해야 되고 한쪽에선 이걸 좀 막아야 되고 좀 보호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대법원장도 국민을 다 안전하게 지키겠다. 뭐 금융위원장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 자금을 무제한 풀겠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고요. 막상 이 둘이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게 된다? 그러면 민생법안 통과 어림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맨날 이게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출금리가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자금이 유입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건 좀 어려울 거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그 자금이 어렵게 이제 들어오는 게 어려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매매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지금도 위축이 됐는데 위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나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땐 전세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막아놨던 것들, 조건이 까다로웠던 것들이 지금 시장금리가 내리고 은행 쪽에서도 시장금리들을 벌써 내리고 있고 좀 자금 이제 대출 완화 정책을 조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 더 완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과거처럼 전세자금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매가는 떨어지고 자 전세가는 전세자금 대출의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갭 메우기 형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크게 무조건적으로 뭐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영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뭐 이런 식의 부동산 투자는 조금 하지 말아라. 지금 아직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영끌이나 모든 거를 끌어가지고 내가 이제 무리한 투자, 무리한 매매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조금 안정되고 이게 그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논의가 되고 막 하면은 이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 거고요. 우리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탄핵당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50 몇 주를 다 강화문 가가지고 계속 이거 했습니다. 50 몇 주를 국민들 뭐 100만 명이 모이고 막 뭐 이럴 정도로 계속 매주 막 해가지고 그래서 탄핵을 통과시켰다라고 봤을 때 이게 내수가 금리 0.25% 떨어졌다라고 해서 내수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한
정확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셔라.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셔라. 하지만 정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약간 시장을 조금 관망하고 지켜보면서 내가 좀 여유가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런 좀 지혜로운 선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영상 촬영은 예정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계엄령 선포와 해제,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정국,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급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번 이 지금 우리나라 정국과 시국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